그럼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워낙 고생을 하셔서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좀 편할 거예요. 그래도 교재 보시면서 빠진 부분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173페이지죠. 자, 173페이지에 3광합성 과정 명반응부터 시작하죠. 1번 명반응에서 두 줄 아래 좀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엽록체의 그라나를 구성하는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난다. 다시 윗줄로 올라가셔서 명반응은 ATP와 NADPH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빛 에너지가 ATP와 NADPH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죠. 그 다음 그 줄 끝에 명반응은 물의 광분해와 광인산화로 이루어진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물의 광분해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첫 번째 줄 끝에 명반응에서 전자의 최초 공여체는 물이다. 결국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지문들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물의 광분해 설명이 나오는데 쭉 줄 그으시면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광합성 색소에서 흡수한 빛 에너지에 의해 정확히 관계2에서 일어나는 거죠. 관계2의 광합성 색소들이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물을 광분해하죠. 그럼 물이 수소이온과 전자 및 산소로 분해되는데 이를 물의 광분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우측에 NADP 플러스 있는데 아랫줄에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명반응에서 최종적으로 전자를 수용하는 물질. 명반응의 최종 전자 수용체가 NADP 플러스죠. NADP 플러스가 전자를 받게 되면 화학식을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 전자 2개를 받고 수소이온 2개를 받으면 여기가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이 남죠. NADPH가 생성이 되고 H 플러스 하나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로 가셔서 시선 집중의 힐하고 루벤 실험이 있는데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쉽고요. 자, 위쪽 그림에서 엽록체가 함유된 추출액 이렇게 절구로 빻아서 그 추출액을 꺼지에 걸르죠. 그래서 엽록체 들이 이 용액 속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세 번째 그림에서 공기를 빼내고서 네 번째 그림에서 빛을 비춰주게 되면 산소가 발생합니다. 이 산소는 설명 보시면 되겠죠. 여기 1번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끝에 실험 결과 발생한 산소는 물이 빛 에너지에 의해 분해되어 발생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줄 아래 옥산철 3가의 Fe3가는 물이 분해되어 나온 전자를 수용하는 전자 수용체 역할을 하였다. 실제 광합성에서는 NADP 플러스가 전자를 수용을 해주지만 이 실험에서는 옥산철 3가를 집어넣어서 NADP 플러스를 대체한 실험이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아래쪽에 루벤의 실험 보시겠습니다.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방사능 동위원소로 레이블링 표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 CO2하고 그 다음에 H2O인데 물에 산소를 C18 방사능 물질로 표지를 했죠. 그 상태에서 클로레나를 넣고 빛을 쐬어주면 O2가 발생하는데 그 O2는 방사능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번엔 방사능 표지를 H2O에 물에다 한 게 아니라 CO2에다 했죠. 그래서 CO2의 산소를 O18으로 했죠. 그래서 역시 광합성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O2가 나왔는데 방사능 표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로 봐서
발생된 산소 기체는 물 H2O에서 온 것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내려가셔서 맨 끝에 줄에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산소는 물에서 유래한 것이다. 붉은색으로 표시하시고, 여기 이게 지문으로 여러 번 출제가 돼서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문장도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알죠. 그래서 명반응 첫 번째 시작 단계에서 물이 광분해되면서 관계 2가 관여를 하죠. 광분해돼서 생성된 부산물이고, 이 식물 세포에는 필요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출시켜 버리죠. 근데 지문에서는 자꾸 산소 기체는 CO2에서 유래한 것이다 라고 지문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기출 지문에. 그래서 주의하시고, 여기 CO2는 안 반응에 들어가는 CO2를 말하는 거죠. CO2가 들어가서 포도당이 나오는데 여기도 O2가 들어있기 때문에 CO2에서 유래한 거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죠. 르벤의 실험에서도 증명이 된 사실이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림 아래쪽에 이제 광인산화가 나와 있는데, 아까 이제 전자흐름으로 표시를 했죠. 순환적 전자흐름, 비순환적 전자흐름. 근데 원래 전체 이제 ATP 합성까지를 다 고려하면, 그 순환적 전자흐름은 ATP 합성 전 단계죠. 전자전달계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순환적 전자흐름을 거치고, 그 다음에 프로톤이 펌핑인 돼서 ATP 합성 효소를 거쳐서 ATP가 합성이 되는 ATP 합성까지를 고려하게 되면 광인산화가 맞는 표현이죠. 1, 2단계를 다 합치면. 근데 광인산화라는 표현은 세포호흡에서는 산화적 인산화라고 표현을 했죠. 그때는 전자 전달계, 컴플렉스 1, 2, 3, 4들이 전자를 받아서 받는 순간 수소를 받는 거하고 비슷하죠. 환원되고 다시 전자를 던져주는 순간 산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산화 과정을 거쳐서 결국 ATP가 합성이 되기 때문에 산화적 인산화라고 불리고, 여기는 그런 전자 전달을 하는 원동력이 빛 에너지죠. 관계에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의 에너지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 전자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광인산화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죠. 설명 보시면 첫 번째 줄, 물의 광분해로 방출된 전자가 틸라코이드 막의 전자 전달계를 지나면서 틸라코이드 막을 경계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어 ATP가 합성되는데 이 과정을 광인산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소이온의 프로톤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는 원동력, 에너지원이 빛이기 때문에 광인산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다음 줄, 광인산화는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관계와 전자 전달계 화학 삼투를 통해서 일어난다. 쉬운 얘기죠. 두 줄 아래 빛 에너지의 흡수로 형성된 프로톤의 농도 기울기를 이용하여 ATP가 합성되므로 세포호흡의 산화적 인산화와 구별하여 광인산화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되실 것 같고요. 그럼 관계 그림 175페이지 그림 보시겠습니다. 관계 그림은 좌측인데 아까 보신 그림하고 똑같아서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요. 우측 보시면은 이제 그 안테나 시스템이죠. 보조 색소들, 카로티노이드나 엽록소 B 등이 그 엽록소 A가 흡수 못하는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해서 모아주는 거죠. 중요한 설명만 보시겠습니다. 쭉 올라가셔서 동그라미 1번 관계 구조와 역할이죠. 동그라미 1번. 다음 줄에 반응 중심 색소는 한 쌍의 엽록소 A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캠벨이 말한 The Special Pair of Chlorophyll A죠. 다음 줄은 붉은색을 치시면 보조 색소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반응 중심 색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반응 중심 색소라는 게 더 스페셜 페어 오브 클로로필 A 말합니다. 반응 중심에 있는 색소. 여기 있는 이 색소들은 그 안테나 색소나 보조 색소라고 그러고, 얘를 반응 중심 색소라고 부르는 거죠. 위치도 다르고 역할도 좀 다르죠.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종류에서 두 번째 줄, 관계 1의 반응 중심 색소는 파장이 700나노미터인 빛을 가장 잘 흡수하므로 P700. 다음 줄,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는 파장이 680나노미터인 빛을 잘 흡수하므로 P680. 관계 2는 2를 10배 하면 20이니까 700에서 20 빼면 680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680이 무슨 의미고 P700이 무슨 의미가 이런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옵니다. 어차피 그냥 두 개 단순하게 바꿔서 그런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다음 175페이지 우측 설명 보시면, 여기 반응 중심 색소와 보조 색소 있죠? 거기는 전체 다 빨간 줄 그으시고, 이거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조 색소, 안테나 색소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게 안테나 시스템이죠. 시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에서의 에너지 전달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 내려가셔서 시야 확장 부분 그림 보시면, 세포호흡에서는 전자가 NADH와 FADH2로부터 오기 때문에 고에너지 전자였죠. 그렇지만 얘는 물의 광분해에서 나온 전자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고, 그래서 관계 2와 관계 1에서 그 에너지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빛 에너지를 가지고. 그림 해석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게 망치입니다. 망치, 햄머. 그림 이해하셨어요? 저희 왜 물을 푸고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바가지로 왜 물을 푸셨는데, 햄머를 때려서 에너지를 높여주는 그림이죠. 다음 176페이지에 그림 보시면 이것도 비순환적 전자 흐름인데 다 보신 거라서 그림 위에 설명만 보시겠습니다. 그림 위에 세 번째 줄 뒤쪽에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는 관계 1과 관계 2가 모두 관여한다. 관계는 PS2, PS1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포토 시스템을 그대로 번역한 말이고, 포토 시스템 2, 1인데 귀찮아서 그냥 PS2, PS1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림 위에 이제 두 번째 줄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전자 전달 과정에서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여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ATP가 합성된다. 두 번째 2번 동그라미 NADPH가 생성된다.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물의 광분해로 산소가 발생한다. 그럼 아래쪽 설명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쉬울 겁니다. 다음 그 박스 아래에 동그라미 2번 순환적 전자 흐름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다음 줄 끝에 관계 1만 관여한다. 관계 2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이걸 지문에서 바꾸겠죠. 관계 2만 관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줄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여 ATP가 합성된다. 순환적 전자 흐름, 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ATP만 합성되죠. O2, 산소기체 발생하지 않고 NADPH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줄 아래 나와 있네요. NADPH가 생성되지 않으며 끝쪽에 산소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측 아래쪽 설명, 순환적 전자 흐름의 의의는 네 번째 줄에 NADH보다 ATP가 1.5배 정도 더 필요하다. ATP가 포도당 기준으로 18개 분자, 그 다음에 NADPH는 12개 분자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177페이지 가셔서 그림, 위에 그림 보시면 이것도 다 보신 거라서, 근데 여기는 그 페레독신이나 사이토크롬 복합체 이름이 안 써 있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관계원만 관여하고 투는 관여하지 않고 관계원의 리액션 센터 중심, 반응 중심에 P700이 존재하는데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해서 1차 전자 수용체로 전달하면 얘가 2번 페레독신으로 가고, 그다음에 사이토크롬 복합체로 전달을 해주죠. 그러면 프로톤 펌핑인이 되고 다시 플라스토시아닌을 거쳐서 다시 관계원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에너지가 떨어져 있으니까 빛 에너지를 안테나 색소들, 보조 색소들이 모아서 P700에 전달을 해주죠. 그럼 다시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한다가 반복되겠죠. 우측 설명 읽어보시면 되고, 자, 양가로 3번 아래쪽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일부 전자 운반체는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H+ 수소이온을 능동 수송한다. 일부 전자 운반체는 사이토크롬 복합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능동 수송. 예. 능동 수송입니다. 이게 혹시 질문화 될까봐. 능동 수송은 보통 에너지를 사용을 하죠. 근데 대부분의 능동 수송은 ATP를 소모를 하는데 여기서는 ATP를 소모하지 않죠. ATP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ATP를 소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전자가 전달한 여기서 전자 에너지가 높아지고 여기서 전자가 에너지를 나눠주는 거죠. 사이토크롬 복합체에. 이렇게 가면 사이토크롬 복합체는 전자에서 받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프로톤 펌핑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ATP를 소모해서 프로톤 펌핑인을 하면 의미가 없죠. ATP를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능동수송은 보통 ATP를 소모하지만 정확한 정의는 에너지를 소모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ATP를 소모해서 능동수송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전자에서 받은 에너지로 능동수송을 합니다. 그 다음 아랫줄에 틸라코이드 내부의 H+ 농도가 높아지죠. 두 줄 아래 ATP 합성 효소를 통해 스트로마로 확산되고 결국 ATP가 합성되죠. 자,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스트로마로 확산된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확산은 무슨 확산일까요? 그렇죠. 네. 촉진 확산입니다. 네,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있는데 단순 확산은 O2나 CO2만 생각하시면 되죠.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바로 그러니까 분자량도 작고 극성이 없는 분자가 확산되는 게 단순 확산이고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하기 때문에 얘는 촉진 확산입니다. 물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죠. 에너지를 오히려 주는 거죠. 이렇게 ATP 합성 요소를 지나가면서 수동수송이죠. 능동수송이 아니고. 네, 능동수송과 수동수송의 차이는 능동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수송하는 거고 수동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죠. 얘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받죠. ATP 합성 요소가. 그래서 수동수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그림이 있는데 얘도 다 보신 거라서 밑에 설명만 붉은 줄을 그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뒤쪽에 물이 광분해되어 H+와 전자 O2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뒤쪽에 얘는 관계원에서의 전자를 말하는데 뒤쪽에 이 전자는 전자 전달계를 거쳐 NADP+로 전달되고 H+와 함께 NADPH를 생성한다. 그 위쪽은 최초 전자 공여체를 말하는 거죠. 물. 그 다음에 4번은 최종 전자 수요체 NADP+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가셔서 그림 보시면
이게 비순환적과 순환적 전자 흐름의 전체 그림이죠. 비순환적은 붉은색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관계 2가 있고 우측에 관계 1이 있죠. 그래서 비순환적 전자 흐름은 물에서부터 시작한다. 예. 그래서 물에서 시작해서 관계 2에 P680을 거쳐서 그 반응 중심의 1차 전자 수용체를 거쳐서 플라스토퀴논, 사이토크롬 복합체, 플라스토시아닌, 그 다음에 관계 1으로 가서 다시 P700에서 고에너지 전자가 방출이 되고 1차 전자 수용체를 거쳐서 페레독신, 그 다음에 NADP 플러스 환원 효소를 거쳐서 NADP 플러스를 환원시켜서 NADPH를 만들죠. 중간에 사이토크롬 복합체가 프로톤 펌핑 인을 해서 틸라코이드 내강에 프로톤을 축적을 하고 그게 결국 ATP를 만들죠. 그래서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 한 사이클 돌아가게 되면 ATP 한 분자, NADPH 한 분자가 생성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개수는 사실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캠벨을 찾아봤는데 개수는 좀 애매모호하게 나오고요. 그냥 ATP 18개, NADPH 12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환적 전자 흐름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관계 1에 P700에서 1차 전자 수용체로 전달이 되고 다시 페레독신, 사이토크롬 복합체, 플라스토시아닌, 그 다음에 관계 1에 P700으로 순환하는 거죠. 거기서 ATP 8개를 추가적으로 6개를 추가적으로 얻어내면 되겠죠. 우측의 설명 중간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한 개의 포도당을 합성하려면 18개 ATP와 12개 NADPH가 필요하다.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자, 다음 178페이지 4번 동그라미 광합성의 과정,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안 반응이나 뭐 켈빈 회로나 아니면은 뭐 라이트 인디펜던트 리액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 안 반응을 얘기하는데 내려가셔서 1번 탄소 고정 반응 뒤쪽에 아랫줄에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안 반응은 보셨듯이 막단백질이 필요 없죠. 그냥 효소들만 있기 때문에 세포질에 해당하는 스트로마에서 일어납니다. 두 줄 아래에 ATP와 NADPH만 공급되면 빛이 없어도 진행된다. 다음 스트로마에 있는 여러 효소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므로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도 온도가 너무 낮으면 잘 광합성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명반응도 마찬가지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양가로 1번 켈빈 회로 3단계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탄소 고정, CO2 고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3PG 환원, 여기서 3PG라는 용어를 썼네요. PGA죠. 네. 그 다음에 RUBP 재생 3단계로 진행된다. 그 다음에 탄소 고정하고 3PG 환원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십시오. 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개수가 또 틀리기 때문에 이 교재도 앞쪽에서는 ATP 18개 필요하고 NADPH 12개 필요하다 그러고 이 부분에서는 또 피겔 한 분자 단위로 사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기준을 바꿔서 공부하시면 너무 헷갈려서 자료로 공부하시고 익숙해졌을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79페이지의 그림이죠. 그림 아래쪽 보시면 얘도 그냥 자료로 공부하시고 나서 나중에 연습을 한번 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 켈빈 회로의 발견, 이 그림은 좀 중요하거든요. 그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쪽에 그림이 있고 아래쪽에 그림이 있는데 위쪽 그림은 2차원 크로마토그래피 그림이거든요. 자, 위쪽 그림 먼저 보시겠습니다. 맨 왼쪽에 이제 시료 원점에 초록색 점이 찍혀 있죠. 그리고 용매는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용매를 전개를 하게 되면 용매 A라는 물질이 뭐 물도 많이 쓰는데 용매가 쭉 모세관 현상으로 조기를 따라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서 초록색 시료가 전개가 됩니다. 분리가 되죠. 그 다음에 거의 끝까지 간 상태에서 이 종이를 꺼내서 90도 회전을 합니다. 여기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90도 돌린 상태에서 이번에는 보통 전개액을 바꿔줍니다. 용매를. 용매 B로 바꾼 상태에서 다시 전개를 시키면 1차원으로 전개한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분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이제 C14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한 물질이 있다면 엑선 필름에 감광이 돼서 스팟이 나타나게 되죠. 자, 켈빈이 이 2차원 크로마토그래피를 써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켈빈 회로에서 처음 시작 물질이 뭐고 어떻게 돌아가는 걸 찾기 위해서 그 성분들을 분리를 해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낸 건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쉽습니다. 처음에 3PG가 나타난 거죠. 얘는 그 방사선 동위 원소를 통해서 엑스레이에 감광시킨 거죠. 그 다음에 P겔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는 6탄당 인산이 나타났고 네 번째는 포도당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켈빈 회로의 모든 걸 다 밝혀내지 못했지만 첫 번째로 3PG, PGA가 관여한다는 걸 찾아냈고 두 번째로 찾아낸 게 P겔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 네 번째에다가 1, 2, 3, 4 그냥 표시하시고 뭐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1번이 3PG죠. PGA. 2번이 P겔이고 3번이 6탄당 인산이고 4번이 포도당. 6탄당 인산부터는 이 켈빈 회로를 사실 벗어난 거죠. P겔 두 개가 나와서 포도당 합성되는 과정, 거기서 발견이 된 거죠. 다음 동그라미 3번은 붉은색으로 쭉 줄 그으시고 CO2, 14, C14O2를 공급했을 때 C14으로 표지된 최초의 물질은 3PG다. PGA라고 써놓으시죠. 따라서 탄소 고정 반응에서 CO2가 고정되어 최초로 생성되는 물질은 3PG다. 우리 시험에서는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시작 물질이 뭐니, 끝 물질이 뭐니, 이런 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탄소가 고정돼서 여기 C에 C14이 있는 거죠. 얘들은 방사선 동위 원소가 없고 여기 CO2에 들어갔을 때 RUBP하고 CO2가 반응해서 PJ가 나오죠. 그래서 PJ가 요 안에 탄소에 C14이 들어있을 거고 그래서 처음 검출이 된 거죠. 얘도 검출이 됐어야 되는데 얘는 사실 좀 구조가 비슷하니까 분리를 못했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P겔이 방사선 동위원소가 들어간 P겔이 검출이 된 거죠. 자, 다음 180페이지 아래 그림은 직접 보시면 쉬우실 거고요. 181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181페이지 시향 확장,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1번, 2번, 3번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빛의 세기하고 CO2 농도하고 온도하고 좀 당연한 얘기라서 자, 그림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중간 그림 좌측을 보시면 빛의 세기가 광합성 속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주황색, 갈색 선을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근데 어느 정도에서 멈추죠. 광합성 시스템도 당연히 포화가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광포화점이라는 부분이 있죠. 예, 포화되는 부분. 근데 주의하실 점은 광포화점이 몇이냐라고 하면 여기 X축으로 0부터 뭐 이게 30이다라고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아, 맞다. X축으로 보셔야 됩니다. 광포화점은 높이를 보는 게 아니고 X축으로 빛의 세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포화됐을 때 태양의 세기가 얼마인가가 광포화점입니다. 그럼 좌측에 보상점이 있는데, 보상점은 식물 세포도 광합성도 하지만 자신이 세포호흡을 동시에 하죠.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으니까. 자신이 일반적으로 하는 세포호흡의 양과 광합성의 양이 동일할 때가 보상점입니다. 그때의 빛의 세기가 얼마냐, 즉 X축 0에서부터 얼마까지 갔느냐가 보상점의 양이고, 보상점에서는 식물이 성장을 하지 못하죠. 벌어들인 걸 다 써버리니까 생장을 하지 못하는 점이고, 보상점을 넘어갔을 때는 이제 벌어들인 게 더 많기 때문에 생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총 광합성 양이 있고 아래쪽에 호흡량이 있죠. 광합성을 해서 호흡으로 해서 얼마를 써버렸으니까 순 광합성 양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광합성 우측에 그래프 보시면 광합성 속도가 나와 있는데 CO2 농도와 광합성의 속도가 나와 있는데 이제 CO2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광합성 속도도 높아지죠. 근데 빛이 강할수록 그 포화점이 높아진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그림은 온도와의 관계인데, 여기도 한 35도 정도까지는 강한 빛일 때 35도 정도까지는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얘도 효소들이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아도 광합성을 잘 못합니다. 이것들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출제 가능성도 높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개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집중 분석 부분이 있는데 그냥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183페이지에 루벤 실험하고 켈빈 실험만 중요하니까 보시죠. 18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명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에 대한 연구에서 양가로 2번 루벤 결론만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산소는 물에서 유래한 것이다. CO2에서 유래한 게 절대 아니다. 다음 쭉 5줄 정도 내려가셔서 양가로 4번 켈빈 3줄 아래 뒤쪽에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탄소 고정을 통해 최초로 생성되는 물질이 3PG, PGA라는 것과 PGA가 피계를 거쳐서 RUBP로 전환되며 일부 피겔로부터 포도당이 합성된다는 것을 밝혔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게 지문화되니까 붉은색으로 잘 표시하시고요.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다 복습이라서 그냥 붉은 줄만 몇 개 긋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아래, 첫 번째 그림 아래, 두 번째 줄에 중간에 관계 1과 관계 2가 모두 관여한다. 비순환적 광인산화 비순환적 전자흐름에서는 관계 1, 2가 모두 관여하며 최초 전자 공유체는 H2O,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 플러스이다. 그다음 아래쪽 그림 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우측 설명의 두 번째 줄 관계 1만 관여한다. 최초 전자 공유체와 최종 전자 수용체는 모두 관계 1의 P700이다. 이거는 별표를 하시고 이건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순환적에서는 H2O부터 NADP 플러스까지 간다는 게 명확하죠. 근데 순환은 순환이기 때문에 뭐가 주고 받는다라고 말하기 애매한데 캠벨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700이 최초 전자 공유체면서 최종 전자 수요체다. 한 바퀴 도니까. 그래서 P700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그림 우측에 쭉 줄 그어 놓으시죠.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전자와 H 플러스의 이동. 관계2에서 방출된 전자는 플라스토키논, 사이토크롬 복합체, 플라스토시아닌 등을 거쳐서 해서 NADP 플러스로 전달된다. 여기에 최초로 그 물질들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 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아랫줄에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사이토크롬 복합체는 양성자 펌프로 작용한다. 다음 유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유제 문제 보시죠.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어떤 식물 엽록체 명반응 과정이다. 물질 문제 다 보셨죠? 그래서 답은 디귿입니다. 3번이죠. 디귿만 맞는 지문이니까 디귿 먼저 보시겠습니다. A를 처리한 후가 처리하기 전보다 스트로마의 pH가 낮다. A는 지금 여기 전자전달 차단하는 물질이죠. 기억이라는 포인트에서. 예. 전자전달을 차단하게 되면 프로톤 펌핑을 못하게 되죠. 처리한 후가 처리하기 전부터. 그래서 차단을 하기 전에는 틸라코이드 내부에 H 플러스 농도가 높기 때문에 pH가 낮겠죠. 근데 처리한 후에는 틸라코이드 내부에 pH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반대로 스트로마의 pH가 낮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기억본 보시면 가능 관계 원이다. 이렇게 유치한 문제를 우리 시험에도 냅니다. 예. 가능 관계 2입니다. 다음 틀린 질문이죠. 니은번 위 과정에서 O2는 스트로마에서 생성이 된다. 아니죠. 틸라코이드 루멘에서 생성되죠. 이 그림을 여러 번 그려보시는 게 좋다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네. 틸라코이드 내강에서 물이 광분해되면서 O2가 생성이 되죠. 수소이온도. 그리고 여기에 수소이온이 생기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ATP 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서 생성된다. ATP는 저쪽에서 생성된다. NADPH는 여기서 생성된다는 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떠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려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틸라코이드 막을 동그랗게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놓으면 나중에 위쪽이었는데 아래쪽이었는데 그러고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렇게 확실하게 타원을 그리신 다음에 네모 동그라미 해서 쭉 그려보시면 나중에 기억이 납니다. 네, 그 형태로 그려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네, 산소는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생성이 됩니다. 자, 다음. 오늘 기출문제까지 다 풀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힘들 것 같고요. 자, 186페이지 보시면, 186페이지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생물학에서도 사용하는 실험 기법이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봐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측에 설명 중간에 TLC라고 있죠. Thin Layer Chromatography라고 있죠. 이 실험 이름이 TLC인데 방막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물질은 알루미늄 팔에다가 실리카 겔을 코팅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필요한 만큼 잘라서 길게 잘라서 사용을 하고요. 유기화학 쪽에서 많이 사용하시죠. 그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그림을 잠깐 보시면 좌측 그림에 이제 뭐 시금치 잎을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색소를 분리하는 거죠. 그 엽록체에 들어있는 엽록소 A나 B, 뭐 잔토필, 그다음에 카로틴 이런 것들을 분리하기 위한 실험인데, 엽록체의 추출액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캐필러리 모세관으로 이렇게 살짝 찍어서 아까 말한 TLC 판에다 이렇게 찍어줍니다. 근데 한 번 찍어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마른 다음에 또 찍고 또 찍고 해서 한 서너 번 찍어준 다음에 그 TLC 판을 좌측 아래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전개 용액에다 담그는데 찍은 포인트가 용액 속에 잠기면 안 되겠죠. 그러면 물 속으로 다 희석돼 버리니까 안 되고, 그 원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 전개액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개액이 이 TLC 판을 모세관 현상에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 전개약하고 화학적인 특성이 비슷한 물질들은 빨리 끌고 가고, 화학적인 특성이 비슷하지 않은 물질들은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색소들이. 그래서 뭐 엽록소 AB가 어디 있다 이건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TLC라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 정도는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을 이제 잘 공부를 하셨고, 세포하고 광합성은 뭐 아시겠지만 거의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복하지 않으면 생물 점수를 딸 수가 없죠. 보시면은 계속 매년 한 문제씩은 보통 나왔죠. 여기 요만큼이 세포과 광합성인데, 여기는 두 개, 세 개 나왔고 안 나왔고, 여긴 두 개, 한 개, 두 개, 뭐 안 나온 적도 있지만 한 문제씩은 꼭 나오고, 두 개가 나온 해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깊이 들어가도 소용이 없고, 아주 기본이 되는 부분만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셔야 되는데, 광합성과 세포의 비교인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기출문제 3문제 나왔다고 아까 보여드렸죠. 자, 196페이지 가셔서 복습이기도 하고 정리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빨리빨리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업은 5단계고, 그럼 그건 4단계, 뭐 전자전달은 4단계, 뭐 TCA 회로는 3단계, 이게 빨리빨리 생각이 나셔야 되고, 그럼 전자를 최초 공연체는 뭐지? 최종 수요체는 뭐지? 뭐 이런 것들이 빨리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위쪽에 1번 에너지 전환 그냥 읽어 보시고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좌측에 광합성이 먼저 나와 있죠. 우리는 세포업을 먼저 공부하고 광합성을 그 다음에 공부했지만 순서라는 게 의미가 없죠. 시험에서는 바뀔 수도 있고. 광합성 먼저 보시면 빛이 오게 되면 1단계 뭐죠?
전자전달계죠. 2단계 ATP 합성입니다. 3단계 안방의 켈빈 회로죠. 1단계 전자전달계 전달이 되면 O2가 발생합니다. 왜 발생하죠? 영반응의 비순환적 전자흐름에서 처음 물이 광분해되면서, 그쵸? 예. 관계 2가 관여해서 물이 광분해되면서 O2가 발생해서 저쪽으로 보내줍니다. 다음 전자전달계를 거치면서 ATP도 생성이 되고 NADPH도 생성이 되죠. ATP까지 합성되는 과정은 광인산화라고 할 수 있겠죠. ATP는 어디서 합성이 되죠? 그렇죠. 우리 퀴사시 1페피라고 암기하시면 관계2 플러스 퀴논 사이토크롬 복합체에 전자를 전달해주면 걔가 프로톤 펌핑을 해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프로톤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결국 ATP 합성 요소를 통해 나가면서 ATP가 생성이 되죠. 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도 이렇게 돌면서 사이토크롬 복합체가 프로톤 펌핑을 하죠. NADPH는 어디서 나올까요? 1단계 마지막이죠. 전자전달계 마지막에서 페레독신하고 NADP 플러스 환원효소를 거쳐서 전자가 전달이 되면 NADPH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순환, 비순환을 이렇게 섞어서 ATP 18개, NADPH 12개를 만들어내죠. 켈빈 회로에 집어넣죠. 켈빈 회로는 PD 결겔로였죠. CO2가 들어가서 PJ, PJ, 피겔, RUBP를 거치는 사이클을 도는데 그때 ATP와 NADPH가 ATP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PGA와 DPGA 사이로 들어가죠. DPGA가 다이포스페이트니까 ATP가 붙여주죠. 12개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돌아서 마지막에 RUBP 비스포스페이트죠. 인산기 2개죠. 그러면 인산기 하나였을 텐데 거기에 ATP가 작용해서 6개를 붙여줍니다. NADPH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렇죠. DPGA 애시드에서 피겔은 알데하이드죠. 산에서 알데하이드가 되면서 환원이 된 거죠. NADPH가 작용을 한 겁니다. 12개가 작용을 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결국 포도당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번에 세포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을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으로 가셔서 이번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1, 2, 3, 4, 5단계가 있죠. 1단계 해당 과정, 2단계 아세틸코에 생성, 3단계 TCA 회로, 시트르산 회로, 크랩스 회로, 4단계 전자전달계, 5단계 ATP 합성 요소, 합성. 자, 1단계는 주의하셔야 되죠. 위치가 미토콘드리아 내부가 아니고 진핵세포의 세포질에서 일어나죠.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루부산이 생성이 되죠. 생성되는 과정은 글루코스에서 G6P, F6P, F16 비스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쪼개지면서 DHAP와 P겔이 생성되죠. DHAP는 주로 P겔로 전환이 되고 C3 상태에서 쭉 내려와서 결국 PP하고 마지막에 피루부산이 되죠. 네. 그 다음에 그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가죠. 내부에 막에서 작용할까요? 아니면 매트릭스에서 작용할까요? 2단계, 3단계. 매트릭스죠. 4, 5단계는 막단백질이 필요하지만 2, 3단계 아세틸코에 생성과 TCA 회로는 막단백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작용하고 2단계는 피루부산 구조 기억하셔야 되죠. 카르복실릭 애시드, 케톤, 메틸 그룹. 근데 카르복실릭 애시드에 CO2가 떨어져 나가죠. CO2 한 분자 떨어져 나가고 수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NADPH를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TCA 회로는 시리알코 수프 마록이고 각각 생성되는 부분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CO2는 어디서 빠지죠? 처음에 2단계에서 하나 빠졌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세틸코에니까 C2 상태죠. CO2 2개 더 빠지면 되죠. C 이소까지는 C6고
알파케토글루타르 3부터 C5죠. 거기서 하나 빠지고, 그 다음에 숙신일코A가 C4니까 거기서 하나 빠집니다. NADPH가 생성되는 부분은 아까 2단계에서 하나, 그 다음에 CO2 빠지는 부분에서 하나씩 빠지고, 마지막으로 말산에서 옥살초산으로 바뀔 때 NADH가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ATP 빠지는 곳은 숙숙이었죠. 예, 숙신일코인에서 숙신산으로 갈 때 GTP가 먼저 생성이 되고 ATP가 생성이 됩니다. 또 뭐 남았죠? FADH2 남았네요. FADH2는 수프였죠. 예, 숙신산에서 포마르산으로 갈 때 그때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필부산 다 분해돼서 CO2로 다 날아가 버렸고 이제 남은 거는 NADH하고 FADH2죠. 예. 그럼 NADH와 FADH2는 전자전달계로 가는데 전자전달과 ATP 합성 요소는 막에 있어야 되죠. 무슨 막일까요? 내막이죠. 예. 미토콘드리아의 외막은 남의 겁니다. 내막의 전자전달계로 가서 컴플렉스 1, 2, 3, 4가 있죠. 1, 2에 전달하고 1, 3, 4가 프로톤 펌핑을 하는데 어디로 넣죠? 막간 공간에 집어넣죠. 좁은 데로. 그러면 ATP 합성 요소가 ATP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 끝쪽에서 전자를 받아줘야 되는 애가 있죠. 산소 기체죠. 그래서 세포호흡에서 산소가 꼭 필요한 이유고. 전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산소가? O2가 전자를 받으면 수소이온을 같이 받기 때문에 H2O가 됩니다. 그럼 그림에서 보시듯이 H2O를 광합성 쪽에 공급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TCA 회로에서 나온 CO2는 켈빈 회로에 공급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얼중얼 하면서 같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광합성까지 배우면 되게 헷갈립니다. 두 개가 서로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단계 1, 2, 3, 4, 5단계, 1, 2, 3단계를 입으로 자꾸 연습을 몇 번 해보시면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다음 197페이지 테이블은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테이블 중요합니다. 잘 표시해 놓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서 복습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좌측 9분에서 5번째 ATP 합성 과정 보시면 광합성은 광인산화죠. 그 다음에 세포호흡은 기질 수준 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세포호흡의 경우 기질 수준 인산화는 어디서 일어나죠? 1, 2, 3단계에서 일어나죠. 예, 4, 5단계 전자전달과 ATP 합성은 막단백질이 필요한 거고 산화적 인산화죠. 기질 수준 인산화는 막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해당 과정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 일어나죠. 펜프 2228이었죠. P 2개, A 2개, P 2개. 예. ATP 2개를 넣은 다음에 4개를 뽑아내죠. 그 상태는 기질 수준 인산화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 또 일어나죠. ATP 합성이. 예, 쑥쑥에서. 그래서 세포호흡은 산화적 인산화도 있지만 기질 수준 인산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합성은 광인산화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ATP 합성에 한해서고, 기출문제 좀 굉장히 복잡한 게 광합성에도 기질 수준 인산화는 있습니다. 근데 ATP 합성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물질에 인산이 붙어도 인산화죠. 그것도 효소 하나만 작용하면 기질 수준 인산화입니다. 그 개념이 나와서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아마. 쉬면, 네. 이 그림 있죠? 광합성에는 기질 수준 인산화는 없다. 맞는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그렇죠. 틀린 질문입니다. 기질 수준 인산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PGA가 DPGA로 바뀌었죠. PGA라는 물질에다가 누군가가 와서 인산기를 붙여줬습니다. 그럼 얘는 인산화가 된 거죠. 그래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막단백질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기질 수준 인산화 맞죠. 근데 반대로 광합성에서는 ATP 합성이 기질 수준 인산화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것도 틀린 질문이죠. 네. ATP 합성만 놓고 보면 얘는 ATP 합성이 아니죠. 인산화는 맞지만. 그래서 기질 수준 인산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조금 헷갈리시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기출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산화하고 ATP 합성은 호환 관계라는 걸 명확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착각하기 쉬운 게 인산화 그러면 ATP 합성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 고정관념 깨셔야 됩니다. 예. 나중에 기출 보면서 다시 한번 연습하시겠습니다. 자, 다음 197페이지 그림도 여러분이 직접 보시죠. 재밌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테이블 하나만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네, 앞에 테이블도 중요하고 이 테이블도 중요합니다. 이 테이블이 더 중요해서 직접 보시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공부하셨죠? 산화적 인산화, 세포호흡의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셨으니까 이번에 옆으로 한번 보시죠. 광인산화하고 산화적 인산화를 비교하는 겁니다. 광인산화는 광합성에서 1, 2단계였죠.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는 4, 5단계죠. 물이 퀴소시 페피죠. 얘는 컴플렉스 1, 2, 3, 4가 있고 시작 물질이 NADH, FADH2죠. 전자의 최종 수요체는 O2고 시작하면 전자의 에너지원은 얘는 빛 에너지죠. 얘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결국 다 분해되면서 피루부산을 거쳐서 결국 다 분해되고 CO2로 다 빠져나가고 그 에너지가 NADH와 FADH2에 들어간 거죠. 전자 공여체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죠. 얘는 물이죠.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첫 번째 시작이 물입니다. 산화적 인산화에서는 얘가 에너지를 갖고 있죠. NADH, FADH2가 전자를 꺼내서 컴플렉스 1이나 컴플렉스 2에 줍니다. 최종 전자 수용체는 물이 퀴사시 페피해서 NADP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NADPH로 환원이 되는 거죠. 얘는 컴플렉스 1, 2, 3, 4를 거쳐서 산소 기체 O2가 받아줘야 되죠. 그래서 호흡을 못하면 죽죠, 사람은. 전자의 흐름은 얘는 비순환적, 순환적이 있고 얘는 무조건 비순환적이죠. 컴플렉스 1, 2, 3, 4를 거쳐갑니다. 끝까지 가죠. 그 다음에 수소의 능동수소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얘는 광합성 틸라코이드 내강 좁은 데로 집어넣고 얘는 막강 공간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게 빠졌네요. H 플러스를 능동 수성하는 주체가 누구냐? 광인산화는 사이토크롬 복합체죠. 물이 퀴사시에서 사이토크롬 복합체 하나가 프로톤 펌핑을 합니다. 얘는 컴플렉스 1, 2, 3, 4에서 2만 빼고 1, 3, 4가 프로톤 펌핑을 하죠. 어디다? 막강 공간에다가. 다시 이제 돌아올 때는 거꾸로 오겠죠. 틸라코이드 내강에서 스트로마로 오고 얘는 막강 공간에서 좁은 데서 넓은 매트릭스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ATP가 합성되는 장소. 이거 스트로마라는 거 아까 보셨죠? 근데 얘는 좀 헷갈리네요. 빠져나와서 스트로마에서 합성되고 빠져나와서 매트릭스에서 합성되죠. ATP 합성 요소 생각나시죠? F0하고 F1이 있고 프로톤이 통과하면 F0가 회전하고 F1 쪽에서 ATP가 합성됩니다. 그 다음에 요 설명
부분만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합성은 최초가 H2O고 최종이 NADP 플러스죠. 그 다음에 세포호흡은 NADH, FADH2, 그 다음에 O2죠. 그거를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을 못하더라도, 까먹더라도, 지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뭐라고, 얘 세 가지는 처음에 최초 공여체죠. 얘가 최종 수용체다. 이렇게 지문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아예 화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물이 전자를 받으려면 전자와 수소를 받아야 되죠. H2O가 H4O, H3O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물질은 없습니다. 뭐 화학적으로 뭐 강력한 에너지를 넣어서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연계 없기 때문에 얘는 원래 선천적으로 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자를 받으면 수소를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도 NADH2, 3 이런 거 없죠. FADH4 이런 거 없습니다. 얘네는 원래 선천적으로 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문이 나오면 그것만 보고 골라내셔도 되고요. 반대로 얘네도 전자 공여체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NADP 플러스는 전자를 받는 애죠. 얘 받는 애죠. 얘 전자 떨어지면 뭐 NADP 3 플러스, 2 플러스 이런 형태 없습니다. 전자를 떼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양이온이기 때문에. 산소 기체, 산소는 전자를 엄청 좋아합니다. 전자 떼낼 수가 없습니다. 얘를 공여체로, 얘가 최초 공여체다. 이거 그냥 화학 생각하시면, 아, 이 말도 안 된다. 라고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원칙은 위에 걸 잘 외우셔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실 때는 화학적인 부분으로 결정하셔도 되겠죠. 예, 고생하셨고, 하여튼, 세포과 광합성 비교 부분이 교재 원래 없었는데 개정되면서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전체를 다 보지 못하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서 복습을 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기출은 아까 8문제, 3문제 나온 거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헷갈리니까 오늘 복습을 좀 빡시게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